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랑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어떻게? 그래도 지금 바깥에 소나기가 내렸다 멈췄다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저도 맞아요. 출근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오락가락하니까 요즘 같은 날씨는 진짜 우양산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비는 안 맞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올 때 너무 쨍쨍해가지고 날씨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전에 어떤 분이 내한 공연하셨는데 2월과 7월에 왔는데 도대체 중간 날씨가 있냐고 한국은 그런 인터뷰했다고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습해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짧죠. 그리고 좋은 날씨는. 그러게요. 네. 빈세트님이 아이스크림 모나카 먹어야겠다고. 되게 부럽네요. 배고프시군요 지금. 네. 점심 못 먹어서 네. 네.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온유안에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이 소식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된 거. 이제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라는 사법적 판단이잖아요. 두 분은 기각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박순봉 기자께서 헌재 결정문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헌재 그 결정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사실 어느 하나의 원인이라고 특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주체자 없는 축제 이런 것이 이제 총체적인 이제 잘못이었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안타까웠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 헌재 결정이 여야 모두의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야당은 이제 정쟁을 좀 멈추고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헌법 65조에 따르면 헌법 그 탄핵 절차가 명확하잖아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그동안에 160여일 동안의 어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정 공백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당과 정부는 이번에 어떤 법적인 결정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피해자 또 유족분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좀 그분들에게 공감하고 그분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께서는? 저는 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절망스러웠던 것이 이렇게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분의 소중한 생명이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또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법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또 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의기양양한 것 같아서 답답한데요. 사실 이제 국가가 왜 존재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의무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해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참사가 일어나면 누구 하나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그렇고 보면 아직까지 거기 현장에 대통령이 가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책임 표명이나 뭐 유감 표명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뭐 충북지사의 알 수 없는 그런 공감 능력 제로인 발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 재난 대응 공식 같은 게 생겨버린 것 같아요. 법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감 능력 제로이자 책임 회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어요. 거야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다면 이는 반헌법적 행태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습관적인 탄핵병, 국민 심판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심판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거든요.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민주당도 아마 알았던 것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화한 것을 하려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야당이 좀 추진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공백도 초래됐고 사실 여러 가지 그 행안부 장관이 지난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이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한 일단 책임적인 말씀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헌재 결정문 중에 어제 좀 제가 유익 있게 봤던 것은 그 유가족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유가족이 더 이상 어떤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가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 헌법의 어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또 재해 예방을 할 권리 이런 걸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도 이제 정쟁을 멈추고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의 메시지 저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심판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또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지난번엔 저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신뢰에 대한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한번 정한 원칙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평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통령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탄핵 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약간 횡포처럼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질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물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었고 그 기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바로 직행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각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이 국회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이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렸어야 했고 경질했어야 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 때도 뭐 책임을 이렇게 딱딱 물어서 나눌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셨죠,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실 시간에 이 장모의 법정 구속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그리고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고 계신 이 유가족들께 저는 사과와 이런 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뭐 습관적인 탄핵병, 뭐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정쟁화는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처음에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사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임을 다하고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도 어떤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뉘앙스가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의 그런 판단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방법에는 물론 사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습하고 이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그 헌재 판결문에 있었던 것처럼 재난안전법에 대한 어떤 입법 미비에 대한 그런 행정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고 좀 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도 저는 책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나 이런 것을 좀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즉시 복귀해서 이제 마치 뭐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일정을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수해 현장으로 나가서 보이는 오늘 아침에도 뭐 아침부터 굉장히 일찍 일정을 많이 소화를 하고 계신데 이 이상민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수해가 지금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재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으로서 또 행안부 장관은 그 지금 오송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라면 지자체, 경찰, 뭐 소방 각
각종의 어떤 집행기관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건 저는 할 수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치적으로 또 해석되는 것은 이제 사퇴 일각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사퇴를 주장할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또 사퇴를 하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사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좀 보여주기 위한 행보 아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탄핵 이전에 이미 본인이 진즉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뭐 이렇게 즉시 복귀해서 수해 현장 가서 얼굴 비추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사진으로 막 도배가 되고 이런 현 상황이 좀 착잡한 심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것과 그걸 이상민 장관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뭐 본인의 이제 탄핵소추 결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분에 대한 사퇴 제안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라도 좀 본인이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족들도 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뭐 이런 입장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족들 입장에선 지금 요구하는 게 사실 심플하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란 말이죠. 근데 일단 그 행정안전부라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에 대비하는 이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구속되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 보석 석방으로 다 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책임자라고 지목되는 뭐 일선 공무원부터 행안부 장관까지 그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못했고 정치적 책임도 사실은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퇴 여론이 많았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뭐 심지어는 뭐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이 유가족들의 접촉을 막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면피할 시간만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영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유족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가족을 잃은 아픔에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용산구청장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그걸 제동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뭐 선거로서 질 수도 있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당의 어떤 책임을 물으시려면 저는 야당에 투표를 하실 것 같고, 당연히 여당의 어떤 이런 사태 수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옹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여당에 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선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도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좀 내려놓고 헌재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박순용 기자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진술 번복 놓고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발언의 진위와 또 뭐 하태경 의원은 뭐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식의 부부 관계면 남편이 이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면은 사실 걱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그 부인과 남편 이화영 지사와 어떤 변호인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서로 의견이 좀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부인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근식 저희 그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이제 SNS 글을 올린 걸 봤더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몇 가지 추측을 하셨는데, 부인이 너무 이제 운동권 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편을 지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세태에 좀 익숙했던 것 같다, 이런 뭐 추측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변호사 해임을 원치도 않는데 부인이 먼저 나서서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법정에서 일어난 그 감정 싸움은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리고 변호인의 그 해임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있지 않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뭐 그게 이제 해임을 신청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네. 근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일단 이 진술 번복 문제를 보면 저는 일단 이화영 지사가 이 당에 보낸 자필 편지에 거기에 이제 어쨌든 진실이 있다라고 믿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일단 뭐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본인의 입장은 일관되는 것이고, 몰랐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의 이 방북 비용 대납을 쌍방울이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전 보고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사실 일관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차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이 사실은 좀 그 부인의 편지에서 봤을 때에는 이 검찰로부터 좀 수사를 굉장히 무리하게 받고 있고 좀 고립된 상황이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해서도 많이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라는 혼란도 좀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한데,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이재명 지사와의 공범 관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 지사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단독 범행,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제 검찰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찾으려고 증거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편지나 자필 뭐 탄원서에서 나오는 거에 따르면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고, 뭐 본인은 말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그게 마치 바꾼 것처럼 정확한 문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라고 이제 검찰에 진술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어쨌든 검찰이 좀 의도한 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이 전 부지사 접견 거부당한 거 놓고 이제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다 이런 입장 얘기하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기자들 앞에서 이 접견 시도 자체가 사법 방해이자 행패이다, 좀 강하게 거친 언사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립각이 좀 약간 조금 비껴나가지고 좀 세워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그 이화영 지사가 도대체 생각이 뭔지 사실 어제 법정 기사를 좀 눈여겨봤었어요. 어제 뭐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실제 이화영 지사의 생각이나 심정이 어떻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았는데, 공개 증언이 좀 나오면 근데, 공교롭게도 안 됐죠, 재판. 네. 부지사의 그 아내분께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제 계속 법정에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임권을 다루는 그러면서 일하고 변호사 정작 출석을 이제, 안 하시면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일부러 쇼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어떤 진술을 못 듣게 하려고 오히려 그 부인께서 해임을 내면서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계속해서 소설 쓰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계속 소설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만의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제 그러면 재판을 계속 안 열고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어떤 진술이나 법정에서 증언이 좀 두려웠던 것 아닌가, 민주당 측에서 그랬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의 피셜로 제 추측입니다. 피셜로는 예. 뭔가 왜냐면 저 기다렸거든요. 이게 어. 도대체 언론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헷갈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그 입만 다 보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밀린 거잖아요. 그것도 부인께서 이제 변호사를 해임한 그런 의견을 내면서 밀리게 됐던 것 같아서 오히려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박성민 근데 뭐 부부 싸움까지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네. 뭐 부인이 보니까 이제 변호사비를 본인이 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제 본인이 납부한 그 변호사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제대로 된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가족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면 뭐 그런 해임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민주당이 우리가 재판을 좀 미뤘으면 좋겠으니까 해임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뭐 듣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고 뭐 김용태 최고위원의 그 추측과는 뭐 사실관계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법정에서 딱 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이 모든 혼란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사실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바꿨다고 하는 것도 언론 보도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이화영 전 지사와 부인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인데 중간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거다 또는 왜곡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두고 이 법원에서 뭐 진술이 만약에 일부라도 번복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너무 뭐 아직 제대로 된 뭐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또 말을 얹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는 게 또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접견 시도를 둘러싼 이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했던 말을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이 특별면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칸막이 없이 이제 접견을 하는 장소 변경 접견이고 그리고 이제 통상 녹음이 되는 다른 접견과는 달리 이게 교도관이 뒤에서 수기로 쓰는 게 이제 통상 이 특별 접견의 형태였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그 두 분을 이제 뭐 접견하게 되면서 일종의 약간 뭐 해프닝,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가서 한 발언들이 좀 흘러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과 별개로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녹음하게 할 거고 뭐 약자 중심으로 이 특별 접견이 가능해지도록 뭐 제도를 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보장된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제도 개선까지 공표해놓고 네. 이걸 마치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시는 건 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뭐 본인들 아닌 척하고 신청을 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거를 본인이 또 투명하게 좀 더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아마 바뀌었을 텐데 이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마치 엄청난 불법 행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그래서 이 최고위원님.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직 언론에서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접견을 누가 거부했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본인이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본인은 그건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나왔는데 네, 네.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보가 좀 더 취합된다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치소로부터 접견 불가 통보를 받은 걸로 전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의 이 제도 개선에 따르면 녹음도 다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녹음 파일을 사실 공개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과연 그거야말로 형평에 맞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검찰 수사가 어쨌든 속도를 다시 내는 분위기고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이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이게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검찰은 저는 뭐 나름대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임시국회나 정기회가 열렸을 때 체포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좀 지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는 검찰이 뭐 비회기 때 갑자기 체포동의안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것을 뭐 민주당을 교란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의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고 일반 국회의원보다도 더 특별하고 특수한 그 상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헌법과 국회법의 어떤 그 취지대로 국회의 어떤 그런 영장 그 체포동의안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영장 청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화영 지사의 이 입장이 그 나오면서 좀 검찰이 확보하고자 했던 그 마지막 퍼즐은 아직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장 청구 시점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지사를 뭔가 압박을 하든 또는 이화영 지사를 조금 더 수사를 하든 해서 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거를 아마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뭔가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아마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땐 검찰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가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뭐 동의를 했다고 전해지던데.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사실 4번 연속 좀 부결을 시키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전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에서는 사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보면 뭐 자유투표 의사에 맡기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부결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된다면 저는 손상의 정도가 너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라도 좀 강하게 좀 내부적인 처방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이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처럼 당내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비공개로 했는데도 막 의원님들 명단이 막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네. 뭐 분명히 뭐 가결을 찍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살생부처럼 돌아다녔는데, 그게 기명으로 되면 사실 좀 더 심해지지 않겠냐, 노골적으로 변하지 않겠냐, 그런 게 사실은 좀 있는 우려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정들을 많이 하니까 또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한 취지, 헌법과 국회법이 갖고 있는 취지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정말 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의 어떤 견제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던 것인데, 민주당이 그것을 좀 방탄으로서 쓰면서 굉장히 우스워진 거 있고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무기명, 당연히 그 무기명으로 한 그 국회법에 전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우습게 되고 희화화되면서 이걸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논쟁을 번져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냥 국회 전체가 좀 상식적으로 결정한다면 저는 이 기명 무기명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이게 풍수 전문가가 공간을 다녀갔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당초 의혹은 천공이다라고 했는데 천공은 아니고 풍수 전문가 백재건 씨라는 거예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뭐 다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뭐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수지리학자를 모셔서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고 역대 정권들 많은 정권에서 많이 해왔고, 그렇다면 좀 공식적으로 자문위원, 민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이러한 네. 부분을 좀 들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하실 분들이 얼마나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네. 근데 공개적으로 했다는. 근데 이게 왜 비공개적으로 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저희 정권이 이제 과학과 합리성, 이제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 반지성주의와 싸우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국정 기조였는데, 이번 관저 옮기는데 물론 이제 풍수지리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끼쳤더라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크게 좋은 평가를 주시진 못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이분이 뭐 풍수 전문가의 권위자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이게 계속 변호를 하시던데, 뭐 이분이 또 관상도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관상으로 칼럼도 쓰시고 뭐 여러 정치인들 관상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사실 2023년에 그냥 일반 보통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비과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믿는 분들도 계시겠고 개인이 믿는 거는 자유죠. 그리고 사적으로 뭔가를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도 전 다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이런 비과학적 잣대가, 비과학적 인물이 근거를 제공하는 데 쓰였다라는 게,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국민들께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약간 사실은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지금 굴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천공 의혹이 밝혀졌을 때 아무도 마치 그 관저에 안 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백종원 교수가 갔던 거였고, 그때 떳떳했다면 아마 그때 밝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천공이 안 왔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 정부에서 뭐 풍수지리도 뭐 참고를 했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나 이거나 어쨌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행정 수도를 새롭게 뭐 만드는 문제나 과거에 아니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관저를 옮기는 문제나 모두 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이고 사실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견해도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감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안 내고 여당에서 계속 변호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이 터질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문제가 터질 때도 그렇고 다 사실 대통령실의 일이거든요. 근데 여당이 왜 지금 이거를 나서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뭐 전문 로펌처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